자,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앵커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북한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입니다. 네. 대리 대사를 맡고 있던 고위급 외교 인사가 극비리에 한국행을 선택을 했고요. 올해나 또는 작년이 아니고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가족과 함께 한국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본명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예. 한국명으로 류현우라고 어, 하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크게 알려진 것은 이른바 김정은 일가, 지금은 그렇겠죠. 이제 예. 과거에 김정일 일가의 금고지기로 불리던 노동당 39호실 총괄 책임자, 이제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네. 전일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 전일춘의 사위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제 더 크게 뉴스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자, 전일춘의 사위라고 하셨는데, 이 류전 대리대사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마 많은 외교관들이 그렇겠지만 예. 이 류 전 대리대사도 평양 외국어대학 음, 아랍어과 출신입니다. 어, 그리고 북한 네. 외무성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동안에는 북한의 주요 무기 수출국인 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2019년 9월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아내 전모 씨,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평양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엘리트. 그러니까 아내도 역시 엘리트고요. 네, 엘리트 부부네요. 네, 남성도 엘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전 대리대사의 장인, 즉 전 씨의 부친은 북한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당 39호 실장을 지낸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재밌는 것은 이 전일춘이라고 하는 인물이 김정일과 평양 남산 고중, 네. 그러니까 남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동창생이라는 거예요. 친구인 네, 셈이네요. 그래서 네. 김정일과 김정은의 비자금을 2대에 걸쳐서 관리해온 이른바 김부자의 금고지기로 그렇게 알려진 네, 인물입니다. 핵심 인물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39호실 네. 실장이면 북한에서는 권력의 핵심 실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노동당 39호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유전 대리대사의 네. 장인인 전일춘이 수장으로 있던 노동당 39호실, 북한 김정은 일가의 통치자금 관리처로 지목되는 기구인데요.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북한의 무역회사, 그다음에 호텔, 외국인 상점, 이런 것을 산하에 두고 외화를 획득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주요 금융기관인 대성은행, 그리고 고려은행 등도 바로 여기 39호실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화벌이 하는 다양한 기업소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문천 금강재련소, 그리고 원평 대흥수산사업소, 뭐 또 대성 타이어 공장, 이른바 노른자유에 해당되는 공장과 기업소 100여 곳을 이 39호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노동당 39호실이 따로 존재하나요? 아니면 그렇죠. 소속이 돼 있나요? 어디인가에? 따로 사실상 당 아. 산하에 있다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관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핵심 기업들 아. 100여 곳을 직접 관리할 정도로 네. 대단히 방대한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노동당 39호실은 노동당의 재정격리 담당으로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에 소속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현재는 당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재정격리부 또는 경제부와 분리돼서 39호실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2020년 1월 기준이니까 작년 초쯤, 그때는 39호실 실장은 아까 얘기했던 전일춘 씨가 아니고 예. 신용만 씨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신용만 씨는 전일춘 씨의 밑에서 오랜 기간 부실장을 맡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세대 교체가 된 셈이네요. 그런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자, 노동당 39호실이 이렇게 모은 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거 어디에 쓰이나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사실상 김정은의
개인 금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은 사실 뭐 당의 주요 조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김정은 개인 금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마련한 비자금은 김정은은 당연히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식령 스키장을 짓거나 또는 평양 문수 물놀이장을 짓기도 했는데 네. 이것도 당 39호실 자금이 쓰였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당정군 간부들과 연회를 열거나 사치품 사는 것 다 여기서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그런 쓰임새도 쓰임새지만 돈을 버는 방법 가운데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어떤 비정상인가요? 예를 들어서 위조 달러를 제작을 한다거나 네. 또는 아편을 재배를 해서 외화를 버는 경우도 많았는데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농장에서 직접 마약을 생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9호실의 문제점 중에 하나 아편이라든가 위조 네. 달러 심지어는 무기 판매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김정은의 비자금을 마련해오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보통 국제사회 네. 기준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한국 같으면 큰일 나죠. 이 류전 대사들이는 근데 쿠웨이트에서 근무를 하다가 망명을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여기 근무를 했나요? 네, 유전 대사 대리는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원래는 참사관으로 근무를 쭉 해왔었는데요. 네. 2017년 9월에 이때가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막 핵실험 한참 집중적으로 하던 때예요. 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가 채택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이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이것은 국제사회의 어떤 룰을 규칙을 깬 거다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본격적으로 한 시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외교관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대사를 추방하는 네. 조항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때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의 대사를 맡고 있던 서창식도 이때 추방이 됩니다. 북한으로 돌아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대사급 외교관을 둘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사는 새로 임명되기가 어려웠고 대사 대리라고 그래서 네. 그 밑에 있던 사람이 그 직책을 맡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사관을 맡고 있던 류 전 대사 대리가 그 역할을 맡아왔다가 예. 2년 후인 2019년에 근무지인 쿠웨이트에서 아내와 자식을 모두 데리고 탈북을 하고 망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우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쿠웨이트 네네. 대사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네네. 사실 어떤 국가에 있는 대사관이냐에 따라서 지위와 역할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네. 이 쿠웨이트 대사관이 북한에게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 곳인가요? 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은요, 예. 그 걸프 지역에 있는 거의 유일한 어. 북한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카타르, 바레인, 오만 이제 이런 아랍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의 업무들을 바로 이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을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지역의 핵심 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제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변 나라들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네.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도 같이 관리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중동의 거점 대사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7년에 유엔에서 대북 제재 있고 그 다음에 대사가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북한 외교관 인원도 그 네. 당시 한 9명 정도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추방된 이후에는 4명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갑자기 추방되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다음 서열에 있던 대사 외교관이 임시로 대리 대사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어쨌든 4명으로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핵심 외교 대사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4명 중에 한 명이 한국행을 택하면서 또 그런 거죠. 적잖은 충격을 왠지 받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겠죠. 이분이 탈북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 전 대리대사가 탈북 이유를 언론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더 좋은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네. 탈북을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출신과 무관하게 외교관이다 하면 그 음. 자체가 북한 내에서는 사실상 엘리트 간부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한 2012년 이후에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만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2016년에 태영호 전 영국 공사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2018년에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리 대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연이은 외교관 탈북의 배경이 뭐냐, 또 원인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망명한 외교관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사실 엘리트들은 그 사회에서 보장된 그런 뭔가 특권 같은 것도 좀 있을 텐데 네. 계속 탈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뭔가 좀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예. 아니면 국제사회의 여러 외교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그 원인과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북한 대사급 외교관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 북한 해외 공간 근무자에 대한 감시와 압박이 지속적으로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굉장히 강도가 높아졌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집권 이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에 대해서 상호 감시하는 것 이거 훨씬 더 높아졌고요. 처벌 강도도 더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실수도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는 숙청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이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이 숙청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이거 나도 언젠가는 이런 숙청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저 정도로 저렇게 심각하게 숙청을 당해? 이런 불안감을 항상 김정은 시대 이후에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가족과의 연락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은 외교관들이 평양에 있는 가족하고 전화 통화도 하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예요? 예, 아예 네. 평양으로 들어오는 건 당연히 금지가 되겠지만 네. 연락도 못하게 할 정도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렇군요. 그 압박감에 시달리는 예.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북 제재 장기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로 경제난은 심화됐어요. 근데 북한 당국이 외교관에 요구하는 이른바 성과, 예. 외화벌이를 얼마 해달라, 무슨 임무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들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대북 제재 때문에 외교관들이 공관에서의 입지도 이제 줄어들고 공식 그렇겠죠. 활동도 제약을 많이 받고 네. 있는 그런 환경이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외교관이 9명에서 4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 9명이 하던 역할, 목표는 줄어들었느냐 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절반밖에 안 되는 인력으로 2배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여건은 더 안 좋잖아요. 환경, 그렇죠.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등등.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에서 내려오는 정책 어떤 방향이라든가 목표치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외화벌이 해야 된다. 이런 네. 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업무의 그렇겠네요. 하중이. 예. 그래서 2018년부터 외교 정책 어떤 뭐 지시는 엄청 더 늘어났고요. 근데 해완 공간에 나와 있는 사람의 수는 훨씬 더 줄어들었고요. 그거에 대한 부담은 2배, 3배 늘어난 이런 것이 주는 압박감도 대단히 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망명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압박을 주는 정권이니 외교관들은 또 그걸 더 심하게 느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그리고 아까 이 자녀들에게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서 한국행을 택했다고 류 전 대사대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가족 특히 자녀 때문에 망명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녀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네. 자녀들이 아무래도 외교관들과 같은 상류층이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끼리 외교관 자녀들끼리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예.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는 경우가 흔한가 봐요. 근데 외국 영화를 보거나 선진 세계 문물을 접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나.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막 묻는 아까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외교관이 돼서 밖에 나와서 세상을 돌아보니 북한과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하게 느끼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이 자녀의 미래가 결국 그 압박감에 시달리고 굉장히 강한 통치를 하고 또 가난한 북한 사회에서 자녀도 자신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특히 일단 그 외교관들의 자녀 자체가 네. 만에 하나 이제 외국으로 나오는 경우 외국을 보고는 북한으로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북한에서 특권증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나와서 이 더 큰 세상을 보면 북한과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외교관은 네. 그런 주장도 했어요. 자기가 밖에 나와서 예. 보는데 밖에서는 12살, 13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갖고 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의 꿈과 재능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투자도 하고 그렇죠. 그가 어떤 기업도 세우고 음.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어린아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자녀와 음. 비교하면서 네. 그 희망 없는 사회 그리고 꿈과 미래가 없는 그 사회로 자기 자식을 계속 묻어두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아, 못해서 망명을 네. 결심했다. 이런 사람도 꽤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 당연한 건데 북한에선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네네. 망명이요.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글쎄요. 일단 네. 조성길 대사 태영호 공사의 사례를 볼 때에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할 경우에 음. 북한 당국이 뭐 그걸 비난하거나 예. 반박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북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류 대사의 사례도 네. 아마 남북 관계에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류전 대사의 한국행 소식을 바탕으로 자, 북한에서 이어지고 있는 외교 간의 탈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